그감이 알고 싶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안 순천향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희대병원 종양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저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에 있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근무하고 있는 이세훈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폐암 3기, 그 다음에 표적치료, 그 다음에 면역치료, 이런 요즘에 가장 그래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폐암 3기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예전에도 한번 얘기 나눴었지만 일단은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누군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홍준 교수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당연한 얘기지만 폐에서 시작된 이제 암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이 있지만 그 외에도 신경내분비 종양, 육종까지 더 희귀한 암들도 존재는 하지만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은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소세포 폐암은 2주 정도 뒤에 좀 더 다뤄볼 예정이고, 폐암의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비소세포 폐암은 이제 크게 선암 그리고 편평상피세포암 이렇게 나뉘고, 이 두 개로 잘 분류되지 않으면 이제 큰 세포암으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셨던 때에는 대부분이 이제 편평상피세포 폐암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금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선암의 분율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 폐에 있는 세포에서 시작된 암을 폐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을 기준으로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담배랑 연관돼서 비소세포 폐암 중에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이런 것들을, 큰 세포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지금 선암,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연이 많이 높아지면서 점차 이제 선암의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금연 때문에 이제 치료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영향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말 뜻을 사실은 이해하시는 게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세포 폐암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는 세포의 특징이 워낙 특징적이어서 그런지, 과거의 현미경으로 볼 때 소세포 폐암을 먼저 나누고, 나머지 세포의 성격, 다른 소세포 폐암과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세포의 성격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걔네들을 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뭉뚱그려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모양 이외에 다른 형식으로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앞으로 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비소세포 폐암을 가지고 이제 3기, 4기, 표적치료 이런 거 얘기를 보통 나누게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작을 일단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치료하냐? 몇 기냐? 이런 거 제일 궁금해 할 텐데,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병기라도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앞으로 3주간 진행될 내용이 조금 잘 설명될 것 같아서요. 우리 이세훈 교수님께서 병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병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2, 3, 4로 붙이는 그게 이제 병기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사실 병기를 나누는 이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이제 치료 방침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병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병기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제가 외래에서 되게 금기시 여기는 용어 중에 하나 또 병기인데요. 또 이제 우리가 알다 보면 1, 2, 3, 4란 말에서 너무 그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이제 사기 그러면 이제 대단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이제 사실 진료실에서는 저도 이제 병기를 잘 말씀을 안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 1, 2, 3, 4 병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이 당연히 이제 제일 암이 덜 퍼져 있고 제일 좋은 단계. 그다음 4기가 이제 암이 제일 많이 번져 있고 조금 치료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기, 2기 암은 그 완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주가 되는 그 병기가 이제 1기, 2기가 되고요. 그다음 3기는 수술만 갖고는 이제 조금 역부족이라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요즘에는 면역 치료까지 해서 수술까지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이 병행하는 그 치료 전략을 가지는 게 이제 3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기는 이제 우리가 주 치료제가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이제 약물 치료, 이제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등이 주가 되는 부분이 이제 4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4기를 갖다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제 원격전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뭐 저희가 이제 뭐 1기 하실 때도 몇 번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잘못 용어를 사용해 갖고 말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되게 잘못된 표현이고, 뭐 4기도 이제 진행이 돼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말기라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폐암은 또 4기여도 예. 사실 이제 표적 치료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3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성적이 좋기도 한데 오히려 폐암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의 의미가. 네. 아, 맞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3기 그죠? 뭐 말씀하실 때. 그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질문들 중에 제일 흔한 질문이 4기면 말기냐라는 사실은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4기랑 말기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게 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기라는 말은 의학적인 말은 아니죠. 그쵸, 표현은 예.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퍼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 2, 3, 4기로 나누고 1, 2기는 수술이 주된 거일 거고 4기는 전신 치료가 주된 거일 것 같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가 뭐 이런 표준 치료법이든 뭐 임상 연구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에서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시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스피스 케어나 이런 것들을 호스피어 케어가 조금 더 중요한 치료가 되는 그런 시점을 보호자분들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말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게 아닌가. 물론 의학적인 텀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걸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3, 4기 중에서 3기는 되게 다양한 치료법이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치료하셔야 된다. 예. 예, 그런 거고. 그렇죠. 상기 일부에서도 그쵸. 수술이 또 가능한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오케이. 그것도 4기는 전신 약물 치료가 조금 주된 치료가 될 것 같다.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기랑은 다른 거다, 4기는. 오케이. 우리 요즘에 이제 검사들 중에 병기 설정 검사, 암 진단되면 병기 설정 검사로 막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찍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막 유전자 검사라든가 뭐 되게 색다른, 이 생소한, 그런 검사들을 한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들이 과도한 검사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 검사만 하냐, 뭐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검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유전자 검사는 꼭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폐암에서 특히나 이제 예후나 치료하고 관련돼 있는 게 유전자하고 최근에는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폐암 딱 진단되면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바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EGFR이나 소세포폐암이냐 비소세포폐암이냐만 진단되면 되면 그냥 바로 항암 약을 치료를 썼죠. 하게 됐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간 과학이 발달하면서 EGFR이나 ALK라는 유전자가 흔하게 나타나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EGFR이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EGFR 돌연변이 돌연변이 예. 빈도가 높아서 좋은 점은 EGFR 돌연변이가 있을 때 치료 약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나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그러세요. 2주 걸리잖아요. 유전자 검사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2주 정도 걸리는데 왜 치료를 빨리 안 해주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전자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그런 치료가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고 치료를 설명을 듣고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결정하는데 있죠.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기 설정 검사만 해서 수술할 거냐, 수술 못 할 거냐 가지고 치료 방침이 크게 결정됐다고 하면 수술 못하는 환자들 중에서 유전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약을 쓸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그런, 달라지죠. 예. 순간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옛날에는 뭐 뇌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방사선 치료 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예, 한 1, 2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증상이 있냐 없냐, 정도가 얼마나 뭐다 따져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면서 뭔가 치료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가 이 최근에 가장 큰 그렇죠. 발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좀 많아졌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환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시간이 딜레이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득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 요거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보호자들이나 환자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기 치료의 모든 것, 특히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3기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같은 거고 이제 오늘의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3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침 이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짚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기 치료 어떻게 하나요? 아까 이세훈 교수님께서 이제 병기 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1기, 2기는 일단 먼저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인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이고 네. 4기인 경우에는 이제 전신 치료만 하는 것으로 물론 필요에 따라서 국소 치료를 하지만 전신 치료, 전신 항암 치료 이거에 이제 주가 되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많이 치료도 방향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제 3기입니다. 3기도 또 3기가 또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3기 A, B, C가 돼서 3기 B, C는 이제 더 3기 A보다 조금 더 진행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기 B, C의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 완치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원칙으로 이제 좀 간단히 되어 있는 반면에 3기 A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이제 미련을 조금 못 버리고 먼저 네, 조금 수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남겨두고 종양내과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수술을 하는 게 좋죠. 네,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가장 한 번에 다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많이 줄여 놓아서 한 번에 모든 암을 떼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서 3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치료 방향이 있고 다학제적인 이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4기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유전자 검사나 다학제적인 치료를 네. 간단히 좀 제가 간단히 좀 네네. 설명하고 네, 가는 게 말씀해 맞을 것 주시죠. 같아가지고요. 우리 항암 치료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고, 그 다음에 수술하시는 분이 이제 흉부외과 의사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이 방사선 종양 치료법을 각자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해서 환자한테 가장 좋을 걸로 생각되는 치료법을 권하거나 아니면은 이 복합요법 두 가지 요법을 같이 할 것을 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다학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게 3기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다학제적 네네네. 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아, 복잡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이현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유전자 검사들이 이제 3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실은 치료 방향 목적에서는 큰 영향을 안 미쳤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그 보험이 됐죠. 그 피데런이 이제 어떤 검사 기준에서 1% 이상의 양성을 보이게 되면 완치 목적의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더발루맙이라는 약을 이제 공고요법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고 그게 굉장히 좋은 이제 성적을 보여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공고히 되진 않았지만 그 3상 연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상 연구 선에서는 그 표적 치료제가 그 선행 화학요법에서 이 기존에 쓰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이제 암 크기를 줄여드는 그래서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연구들이 속속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3상 연구도 진행될 거라는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는 3기에서도 4기 치료에서처럼 이제 유전자 검사가 모두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요법은 다학제적 이 논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될 수 있고 이제 최근에 4기에서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를 조금 끌어와서 같이 함으로써 네, 조금 더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일부는 확립됐다. 네, 맞습니다. 면역 치료 같은 건 확립됐다 공고요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3기 치료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을 한 20% 정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그 표적 치료제 대상 환자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면역 치료제 4기의 면역 치료제 대상 환자분들 보면 그분들의 이 되게 면역 치료 대상 분들의 장기 생존율은 뭐 발현율이 높은 환자나 이런 거 보면 20% 넘잖아요. 장기 생존율이. 오히려 4기가 더 그래서 막 설명을 할 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엮이는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3기들이 이제 4기의 발전을 치료 결과의 발전을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이라는 거는 장기 생존율이 되게 좀 높게 나왔잖아요. 한 40-50% 정도 나왔죠. 그렇죠. 네. 우리가 평균적으로 3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많이 가능성이 앞으로 다학제적 치료나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제가 잘 진행될 경우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기 치료가 완치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랬는데 약간 듣는 분이 혼란 있을까 봐. 어쨌든 우리가 보통은 근치적 목적의 치료법이라고 하면 치료의 목표가 일단은 병을 다 없애는 걸 목표로 할 때 근치적 목적이라고 보통 하고 그거의 결과물이 장기 생존율인데 이제 그거가 보통 한 20%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정한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면역 치료 할 때는 좀 40%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뭐 좋아지고는 있다 이 정도로 좀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기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부작용이 식도염이나 방사선 식도염이나 방사선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치료하는데 이 안에서 구강염이 굉장히 또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식사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작용을 딛고 또 치료를 많이 제대로 받으시면 완치가 사실 3기라고 하면 수술 안 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완치돼 가지고 계속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3기가 되더라도 수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다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치료 때 많이 힘든데 그것만 잘 버티시면 더 좋게
장기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리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3기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2기 중에서도 폐 기능이나 뭐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방사선 치료만 급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사실은 좀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좀 맞아요. 이 근거가 좀 부족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아까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면역 치료제 공고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2기 중에서도 더 수술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요새 꽤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네. 드시면서. 담배 피신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폐 기능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게 좀 의사들의 합리적인 어떤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돼서 치료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말도 안 되는. 네, 맞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사실은 네.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가 이제 치료의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처방의 당사자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에서 보는 눈이 꼭 이제 좋은 눈으로만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이제 항상 안타까운 게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좀 이제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의사들은 말을 좀 잘 못하고 좀 어눌한 경우들이 많아갖고요.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잘 들어보시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급여 기준대로 꼭 치료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 예외적인 환자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뭐 다른 병이라면 뭐 증상이 있고 없고라든지 조금의 불편함의 문제지만 이제 암이란 병은 이제 죽고 살고 생명의 기간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이제 그 이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잘 이렇게 그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 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정책 얘기 잘 안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편집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괜찮은 말씀이세요. 결과적으로도 지금 4기 환자들의 일부 성적이 3기보다 더 좋았던 거는 여기는 연구가 많이 되고 맞습니다. 맞아요. 3기를 대상으로 연구가 맞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3기 환자들이 그렇죠. 또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숫자도 적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사들이 조금 더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권한, 자율성. 자율성, 그렇죠. 권한이라기보다는 어떤 환자 입장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다면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3기 치료의 예후에 대해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중간에 계속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딜레마가 3기가 4기보다 더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다는 게 이제 대단히 큰 딜레마였었는데 그죠? 사실은 이제 별로 한 20년 정도 동안 별로 이제 예후를 좋게 하는 치료가 없어서 뭐 그동안에 이제 항암제를 먼저 써보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제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 또는 뭐 수술을 적극적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 방법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 항암이 끝나고 나서 또 항암제를 또 맞아보기도 하고 막 그 아까 이현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작용을 무릅쓰고도 또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힘든데 또 항암도 해보고 이랬는데도 사실은 별로 예후가 좋아지지 않았던 것이 그죠 이제 현실이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사실은 뭐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4기는 항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막 적극적으로 이제 개선시키는 여지가 많았던 데 반해서 3기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졌고 뭐, 그죠? 환자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또 뭐 병기 같은 3기지만 또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하신 ABC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ABC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환자 상태가 뭔가 미묘하게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동질성을 좀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어
이게 좀 희귀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죠, 발전이 그렇죠.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같은 예,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발전할 수 있는데 똑같은 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들의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다면 그것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가져준다면 환자들한테 좀 도움되는 면이 있겠다. 특히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좀 논의할 수 있고 그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으면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오늘 3기 암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뭐 빠진 거 있나요? 지금 3기에서 얘기하던 것 중에 조금 더 얘기해봤으면 싶은 거? 치료 이후에 추적 관찰이나 이런 거 좀 예,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추적 관찰은 뭐 사실 뭐 그 여러 가지 나라 여건이나 사실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급여 기준이 좀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급여나 이런 게 조금 좋은 점이 있는 부분은 추적 관찰할 때 그죠? 이제 CT 검사 같은 것들은 좀 쉽게 찍을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페트 검사 같은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찍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좀 기준이 이제 또 까다로운 기준들이 더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검사하는 패턴이 있고 사실은 조금씩 아마 그 프랙티스하는 실제 진료하시는 패턴은 조금 차이는 다들 있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개월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뭐 한 3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그다음 우리가 조금 빨리 나빠지는 걸 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제 완치의 기회를 못 잡았더라도 완치가 잘 안 되고 재발이 됐더라도 그다음 이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또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예를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경부암에서는 이제 담배 피거나 뭐 이러는 게 물론 폐암도 당연하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담배 피거나 이러는 게 우리가 근치적 목적의 항암 방사선 치료나 이거의 성공률을 뭐 한 50% 이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성공률과 실패율의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금연을 권하거나 이럴 때 되게 강력한 어떤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폐암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뭐 좀 뭔가 우리가 환자한테 설득할 그렇죠. 만한 뭐 이런 근거가 있나요? 나는 그런 거 조금 꼭 얘기를 이런 데서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싶거든요. 근데 뭐 사실 교과서에는 그렇게 일단 나와 있겠는데 그 예, 레퍼런스를 예. 제가 보지는 그렇죠. 못했는데 예, 예, 뭐 예. 해리슨 내과 교과서에는 치료의 예후에도 예. 금연의 여부가 확실히 차이를 둔다고 했는데 제가 그 레퍼런스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흡연 환자에서 재발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경험해봤을 그러니까 때 책에는 뭐 이게 담배 자체가 그렇죠. 이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튜머 그로스의 튜머 성장에 암 성장에 아주 뭐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 예, 그런 게 있기는 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것도 치료 중에 특히 치료 되게 중요한 이후에 치료 같아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면 담배 피면 또 COPD가 또 악화되고 대부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담배 피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으시고 또 폐렴도 생길 가능성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 금연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금연했잖아요. 더구나 뭐 방사선 폐렴 같은 것도 그죠. 이게 빈도가 더 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뭐 당연히 이거는 꼭 금연은 또 하시도록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래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죠. 다시 한번 저도 근데 실제로 잘 네, 꼭 보면 말씀드리도록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예, 맞습니다. 예.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이 많이 피세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3기 폐암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오늘 뭐 좀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는데 나중에 또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카카오 친구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나중에 뭐 다음 주라든가 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